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목요일의 남자, 녹방이지만 일단 목요일의 남자로 가겠습니다. 날씨가 추석 지나고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쌀쌀하네요. 가을 잠깐이라는데 가을 또 정취 느끼시고 하고 싶은 거 저희 암환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암 걸린 건 죄가 아니고 감옥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컨디션을 허락하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 국민학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이 그래도 가장 순수했으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친구 중에 지금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는 그래서 생각나면 전화하고 굳이 다음에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만나서 좋은 과거의 경험들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흐뭇해지거든요. 그게 항암제예요. 항암제가 별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아지면 항암제지. 우울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떡하지 안달하고 이러면 암이 좋아해요. 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아주 그 밀접하니까 교감신경의 항진은 암의 진행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많은 논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결국 교감신경 항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바람성과 또 암의 진행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즐거운 사람 만나죠. 우리 손주 있는 분들은 손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하시라 그래요. 제가 너무 봐주라 그러지 마시고 또 어머님 중에는 가서 봐줘야 된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허락하면 본인의 체력이 허락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즐거움만 찾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만나기 싫은 사람들 굳이 만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기적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요 한동안에 나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허락하면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암 환자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라면 먹어도 돼요? 짜장면 먹어도 돼요? 짜장면만 먹으면 안 돼요.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그걸 먹어야 되겠어. 근데 안 먹으면 스트레스 미쳐 죽을 것 같아. 그때는 어쩔 수 없지. 미쳐 죽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먹지 말고 좋은 거 하다가 정말 먹고 싶으면 또 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그렇게 얘기 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렇지 뭐 내가 굳이 딴 거 먹고 마는데 좋은 거 꼭 그걸 먹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이 냄새 쪽에 후각 세포도 같이 특히 항암하는 경우에는 망가지기 때문에 냄새 또 미각 다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입맛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우리가 뭐 맛있고 먹고 싶다고 해서 먹나요? 그게 했을 때 항암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빈혈이 있고 호중과 떨어지면 안 좋거든요. 근데 항암제는 그런 걸 같이 떨어뜨려요. 그걸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소화기기 암들 잘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씹어 드시고 먹을 수 있다면 드셔야 되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수술하고 나면 맹장 수술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저는 안 해봤지만 당연하겠죠. 째는 째고 꼬매놨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이 회진 돌면서 그러세요. 오늘 걸었어요? 방구 나왔어요? 예.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그 회복이 되니까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기 낳고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미역국 맨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미역국 사실 먹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먹으니까 질려서. 왜 먹으라 그랬을까?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니까. 물론 이제 미역국이 맛있어서 먹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린이가 애가 하는데 공부하기 싫다 그래 그러면 하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해야 되니까 특히 항암제라는 또 방사선 치료라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치료 죄송합니다 극악무도한해서 어쩔 수 없는 치료를 하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행동들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드시는 것이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또 암을 이겨내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 간에 먹더라도 못 먹는 것보다는 이제 먹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또 서론이 길어졌네요. 그럼 지난번 내용에 대한 거 하고 또 오늘 주제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직장인
암 부인이셨죠. 그루타치온 주사로 질문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상당히 옛날에 루틴으로 막 다 줬었더라고요. 우리 저기 많은 병원에서. 근데 그 당일날은 좀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많이 중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암 환자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중요한데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고. 그루타치온 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필름형도 있고 있는데 뭐 필름형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름이라서. 근데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상업계에서 싫어할 테니까. 하여튼 그루타치온이다, 비타민 D다, 아연이다, 마그네슘이다, C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함량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종합 비타민 많이 드시는데 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 제대로 양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나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전 종합 비타민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드셔도 되는데 오히려 그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음식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것들을 굳이 넣어서 먹을 필요 없고 하나하나 내용은 맞아요. 다 이거 좋고 하는데 섞였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그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산화스러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해독에도 중요하고 방어체제. 그래서 특히 항암 치료 중에 손상되는 세포 많죠. 너무 많죠. 간세포도 손상될 수 있고 신장세포도 손상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신경세포 손상이 이제 또 저명하죠. 우리가 항암하면은 저린 분들 거의 대부분 저려요. 처음부터 저린 분도 있고 시간 지나면서 저린 분도 있고 아예 그 신경이니까 운동신경을 건드려서 잘 걷지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가역적,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정도로 망가뜨릴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아예 비가역적, 아예 영구 손상도 줄 수 있어요. 항암제가. 그래서 그 경계에서 그래서 항암제를 줄이거나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세포의 손상이에요. 항암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준다. 너무 중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사용근거는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신경세포 손상을 감소시키고 간 효소 감소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 증상 완화 보고 있으나 근거는 약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신경세포 쪽에는 손상 감소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파킨슨 환자한테 아주 고용량을 썼을 때 갑자기 일시적으로 잘 걷는 분이 있을 정도니까 신경 쪽에는 탁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에요. 그 대신에 그것도. 항암 효과를 방해했어. 이게 문제죠, 사실. 항암 효과를. 근데 항암제의 많은 항암제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주로 쓰는 그런 항암제들 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작용해요. 그러니까 항산화가 아니라 산화 작용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를. 근데 항산화제가 이걸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세포 연구에서도 당연히 이게 약화시켰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상에서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세포 연구에서는 항암제 작용을 확 떨어뜨렸어요. 이 그루타치온이. 근데 사람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임상과 세포 연구는 연구인데 좀 다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항암 후에 저용량을 쓰는 거는 좀 보호 목적으로 써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세포학적 근거는 약간 있지만 논쟁이 임상적으로는 논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신경이나 간 보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항암제로 인한 그 신경학적 손상을 받은 환자들은 특히 막 저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암보다 그게 더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보호 내지는 치료 목적으로 저용량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이 그루타치온 사용을 금지해요. 그 이유가 아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맞죠. 그래서 그루타치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암제가 암세포 죽일 때 활성산소를 이용하는데 그루타치온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니까 항암 효과가 줄 수 있다는 이론적. 이거는 뭐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포 실험 수준의 이야기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가 떨어졌다는 확실한 결과가
없다. 즉 실험실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사명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성공했는데 임상에서는 1상, 2상, 3상에서 뭐 오히려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상은 1상, 2상, 3상, 4상 전임상이 있어요. 전임상은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것들, 뭐 세포 실험 이런 걸 다 전임상으로 그러고 실제 임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2, 3상. 4상도 있어요. 4상. 보통 3상까지 돼야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은 것 중에서도 향후에 퇴출되는 수준이 나중에 효과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임상 1상도 전에 거가 효과가 있다 해서 임상에서 효과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오히려 또 다른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아까 했지만 여러 임상에서 글루타치온이 항암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손발 저림, 신경통, 피로감, 간 수치 상승을 줄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게 항암 효과를 완전히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만 반대 논리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보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데는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향후 연구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론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기운이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 때는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암제 한 날에서 한 48시간 정도까지는 굳이 안 쓴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꼭 굳이 예방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경 독성이 나타났다면 항암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제 반감했을 때 이후에는 효과가 거의 작용이 안 된다는 시점에는 쓰는 것이 맞다.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문제거든. 신경통 없애는 게.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점을 돌아갔을 때 그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 항암제랑은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띄우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떨어졌을 때는 쓸 수도 있다. 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용량을 고용량을 안 쓰고 한 그 600에서 1200 정도. 하여튼 그거는 뭐 암이랑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게 먼저 나왔나? 여기 나왔구나. 그죠? 예, 됐습니다. 오늘은 그 항암제 부작용 중에 조혈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상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목표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할 수 있거나 또는 주치 선생님들하고도 상의할 수 있으니까요. 조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피를 만들고요.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는 뼈 안쪽이라는 뜻이죠. 골수, 뼈 안쪽에. 물론 이제 태아 때는 간에서도 만들고 하지만 아기 때는 그 뱃속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는 골수로 이전이 된다. 그래서 평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 피를 못 만들고 악성 빈혈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백혈병 치료에서는 조혈 모이식, 그러니까 골수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수 이식, 자기 거를 빼서 항암제에서 거의 암세포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자기 걸 생생한 자기 걸 다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남의 걸 주고서 면역을 좀 억제해서 거부감 안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 기능을 하는데 골수가 중요하다. 골수 중에서 뭐 만드느냐?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너무 잘 알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우리가 산소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있어야지 살아가죠. 우리가 빈혈 걸리면 어지럽다고 쓰러지잖아요. 산소 부족으로. 백혈구 군인이에요. 군인. 면역. 혈소판 이거는 이제 혈액 응고. 혈소판이 너무 낮으면 혈액 응고 장애로 죽죠. 그래서 우리 혈우병 환자들 아시잖아요. 물론 이건 좀 다르지만 다른 경로지만 어찌됐거나 거기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 혈액 응고와 관계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을 만드는데 보통 하루에 한 4천억 개 정도 만드는데 4천억 개. 그 중에 2천억 개 정도가 적혈구고 백혈구 1천억 개, 혈소판 1천억 개 이 정도가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 골수다. 골수에서 조혈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 뼈가 있으면 큰 뼈에 더 많겠죠. 작은 뼈보다는 뼈 안쪽에 이렇게 볼겋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런 거 보신 적 있는데 닭뼈나 이런 거 잘라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좀 검은 구웠을 테니까 그런 색깔 나는 게 그게 골수예요. 골수.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세포, 조혈 모세포, 이게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인프그라든지 또 이게 혈소판 쪽 가는 거, 그 다음에 적혈구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대식세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게 줄기세포니까 조혈 모세포니까 이게 줄기세포니까 조혈 줄기세포죠. 정확히 얘기하면 줄기세포니까 가지로 가는 거죠. 가지로 가고 나중에 잎사귀가 나는데 다 다양한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들, 그 다음에 림프구, 여기 NK세포로 유명한 게 NK세포도 있게 림프구 있죠. NK세포. 얘가 있어야 돼요. 항암제가 하는 일은 그 뭐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해서 못하게 한다. 분열 못하니까 결국 뭐 죽거나 도태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 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상 세포 중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세포, 모낭,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모든 암 세포는 다 아니지만 장점막, 설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항암 치료하는 분들 막. 그 다음에 골수, 이게 문제죠. 더 뭐 나머지 다 문제지만 골수, 그러니까 조혈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그 결과 조혈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어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다.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또는 이제 좀 취약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조혈 기능이 억제되는 수도 있고, 뭐 아주 드물게 백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항암제를 오래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암세포 죽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항암제를 써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 항암제부터 항암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암이랑은 누누이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온열 치료 당연한 거고요. 고용량 비타민 C 필요하다면 고압산소 치료 등등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선별해서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항암제로서 좋을 게 없으니까. 자, 항암에 생기면 적혈구 감소하면 빈혈. 그러니까 어지럽고 뭐 필요한 건 항암제 때문에 필요하지만 빈혈돼서 필요해요 또. 그러니까 피로의 원인이 다양한데 항암제 때문에 일단 피가 모자라면 피곤하잖아요. 우리 어지럽고 우리 뭐 코피 나면 어지러워 막 그러면서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백혈구, 면역저.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혈소판이 감소하면 출혈의 경향이 생긴다. 특히 코피, 멍, 잇몸 출혈 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이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항암제를 하거나 또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이런 게 강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혈 촉진제, 그러니까 호중구 촉진제 같은 걸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못 맞고 연기시키거나 또는 항암제를 바꿔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암제에 의한 조혈 기능 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주면 언제쯤 이렇게 바닥을 치느냐, 보통 한 중간쯤 가면 제일 바닥이에요. 그래서 2주 코스다 그러면 한 일주일째쯤이 제일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때 검사해 보면은 그때가 제일 나디아 바닥이다. 그러니까 원래 10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 헤모그로빈 기준으로 할 때요, 10이었으면 그때가 뭐 한 10이나 8이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 좀 다르고요, 주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그냥 3주나 4주 해서 한 번에 딱딱 세게 쳤는데 최근에 그럼 그거보다 그냥 조금씩 나눠서 주자, 그냥 일주 단위로 주자, 이런 치료법도 있고요. 아니야, 먹는 거 나왔잖아, 매일 주자, 매일. 이렇게 좀 용량을 나눠서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혈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은 한 중간 정도, 약간 그 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3주면은 뭐 한 1주 반에서 뭐 2주 사이 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면은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다음 저의 종류, 그러니까 일시적, 되게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암 후 1, 3일 회복이 되는데, 근데 이게 누적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골수를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암제가. 그러니까 그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말초신경병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 영구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 돌아와요.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마찬가지로 조혈 기능도 대부분 다 돌아와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40분 50분마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한 2, 30분 후에부터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뭐 아예 몸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혈 모세포의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2차성으로 해서 이제 골수 이형성증이나 백혈병이 몇 년 있다 올 수가 있어요. 몇 년 있다가. 왜냐하면 DNA 손상을 줄 수 있거든.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이건 병이니까요. 백혈. 이건 뭐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은데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는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하려면 뭐다 항상 비슷하게 나와 휴식, 영양공급 되게 중요하죠. 필요시에는 조혈 촉진제를 쓸 수 있다. 필요시 여기서 필요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감염 치료 예방하고 상처 필요하고 대개는 회복되니까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서 추적해서 계속 검사하거든요. 우리가 항암제 하기 전에 반드시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암이랑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에 체크해 드리고요. 특히 이제 열 나는 우리 환자분들은 거의 다 그 원내 검사를 해요. 병원 내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호중구를 측정해서 호중구가 정상인데 또는 높은데 열 난다면 뭐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링거 맞으면서 있고요. 호중구가 떨어졌다. 뭐 500 이하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응급실로 보내드리죠. 1000 이하면. 그래서 보통 그 항암제 맞게 되면 환자들한테 이렇게 저걸 줘요. 주의사항 해서 뭐 열이 38.3도 이상 난다 항암제 맞고는 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오면 그 중에 뭐 거의 한 10명이 한두 명 한 명 될까 말까에 갈 수 있는 게 대개는 다 그냥 열난 거예요. 그냥 열난 거가 많아서 대개 이제 조치가 다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확인한 거 안 한 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암응급 쪽에 조금 관여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열나면 다 응급실 가면 관절이 쌓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치료가 더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오히려 그런 거를 측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데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환자는 3, 4 회복된다. 위험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적 항암제를 많이 썼을 때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아무리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층이 골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오랜 기간 안 하더라도 한다. 그래서 고령층은 그 항암제 용량을 기본적으로 좀 줄입니다. 줄여서 하고 또 방사선 병행할 때 아무래도 좀 위험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돌연변이가 있을 때도 당연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방 전략으로는 치료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위험 요인에 따라서 보는 거죠. 고령인데 뭐 젊은 사람처럼 똑같은 용량이나 똑같은 간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암으로인한 부작용 줄여주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그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좀 취소해야 되고 조혈 주기세포 보호 전략 항산화제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호중구 촉진제예요. 남용은 금지예요. 무조건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항산화제도 마찬가지고 약간 산화 스트레스가 있어야 조혈 모세포가 작동하거든요. 너무 편안하면 얘네들이 작동을 안 해요. 하여튼 좀 특이해요. 하여튼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인데 적당히 항상 적당이다. 그리고 장기 치료 시는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빈혈도 있고 혈소판 감소도 있지만 호중 감소 쪽을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론 빈혈인 경우에는 수혈을 하고 나서 항암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것은 호중구가 뭐냐? 백혈구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많아요. 숫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림프구예요. 얘는 목적이 세균을 막는 거예요. 주 목적이. 그래서 호중구가 줄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절대적으로 줄어들면 세균이 피 속에서 자라서 우리 몸이 위독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폐혈증이라 그래요. 피 속에 균이 자라는 것을 갖다 많이 자라는 걸 갖다가 염증까지 생긴 걸 갖다가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중요시하는데 항암제 쓰면 이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호중암 정상 1,500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1,000 미만이 좀 위험하고 500 이상 미만이면 응급이죠. 그래서 입원해서 뭐 격리 병동이 있어야 되고 열이 나면 항암제도 쓰고 그다음에 혈액 배양 검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환자한테 위험하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환자들 주의 사항에 열나면 응급실로 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소돼 있으면. 홀증구가 이제 나무 이렇게 보면 만들어진 이 안에 보면 과립들 있잖아요. 이 과립이 세균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물질들이에요. 물질들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혈액에서 이거 주로 대부분 다 적혈구인데 여기 보면 호중구 있죠. 이렇게 안에 파란색이 있고 뭔가 과자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립이 많은 게 이제 호중구예요. 좀 커요. 적혈구보다는. 그래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실제 보이는 거고 왼쪽은 아마 AI로 만든 것 같아요. 나무 위키에서. 호중구는 세균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 치료 실내에 온다. 그렇죠? 골수 억제기라고 하고 서서히 회복됩니다. 근데 어떤 데가 문제냐? 되게 증상이 없어요. 감소돼도 미열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38.3도씨 이상일 때는 응급상으로 간주된다라고 현재는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는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감소가 있는데 열이 있어. 이러면 이제 이건 응급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 국제적인 국제 기준이에요. 국제적으로 38.3도씨 이상 되고 호중구가 떨어져야 돼.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호중구가 떨어졌는데 열이 38점 이상 낮다는 거. 그리고 30% 1시간 치료되고 절대 호중구수 500 이하. 그러니까 500 이하면서 38.3도. 이게 조합이 됐을 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응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격리병동에 입원해야 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호중구 촉진제 그래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호중구 그 발열성 호중구 위험이 20% 이상인 경우에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10 내지 20%라도 이제 고령이거나 뭐 활동량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사통식 치료 등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예요. 2차 예방은 이제 요전에 했는데 그때 나타났으면 걱정이 되니까 체크를 하고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환자인데 호중구 촉진제 이분은 임상을 들어갔던 분이야. 촉진제 6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호중구는 또 너무 높으면 별로 안 좋아요. 거꾸로 암에. 그래서 적당히 10,000 이하 정도에서 유지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았을 때는 그 기준에 맞다면 개별적인 기준에 맞아야 돼. 맞다면 쓸 수도 있다. 그 대신에 무작위로 그냥 뭐 13579 이렇게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0,000 넘었는데 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놓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중에 놓고 온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뭐 체크가 잘 안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호중구가 이미 1만이 넘은 환자에게 호중구 촉진제를 투여하는 것은 국제 가이드라인상 상 금기고 의학적 면역학적으로 합리적 이유도 없다. 오히려 염증성 반응 및 조현 비상경의 악화 위험도 오히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촉진제가 무조건적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호중구 촉진제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2-3만 원짜리 있었는데 최근에 뭐 몇십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번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새로 나온 것들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으면 좀 뭐 필요하니까 쓰실 수 있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항암제를 몇 번만 써도 조혈 기능이 몇 번 썼을 때 조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감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백혈병도 드물게 보고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항암제를 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암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항암제를 써야 되고 환자 상태, 나이라든지 또는 그 조혈 기능 상태를 보고서 적절하게 용량이나 간격, 그다음에 약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지 또 조혈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 봐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열이 조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효과도 올려주지만 조혈 기능 측면에서도 암이랑의 온열 치료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항암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항암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도 좀 줄여주고 또 항암제를 단기간에 끝내야 되거든요. 항암제가 계속 쓰다 보면 그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를 조기에 효과를 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항암제 초기부터 항암제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을 같이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간단하게 받아야 되겠네. 예. 질문 있나요? 네. 네, 질문. 이번에도 또 글루타치온 질문은 한꺼번에 뽑아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또 똑같이 또 글루타치온 질문이네요. 우리 피디님이. 예, 원장님, 부모님이 담도와 췌장 사이에 관에 암이 생겨서 2주 전에 수술하고 수술을 그래도 하셨네요. 이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고 일주일 후부터 항암을 한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를 병행해야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연세는 76세입니다. 가장 적당한 병행 치료. 일단은 항암을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요. 항암 당일에는 같이 하지 않는 걸 권하고요. 항암이 당일 이후에 비타민 C는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고요. 항암 날은 글루타치온도 빼세요. 글루타치온은 어머님이 그런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시다면 항암 주기를 피해서 쓰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어머님 스케줄이라든지 항암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암 당일날은 쓰지 말자가 제 주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랜 기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